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은 뭐 약간의 조정 단계에 들어간 건 사실이긴 하지만 알트코인 사토시 마켓이 야금야금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재의 와중이라서 나쁘지 않게 뭐 시장 장세는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날짜적인 관점에서 13일 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13일 날이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 난이도가 바뀌는 날이 13일 날이에요. 그래서 8% 정도 바뀌거든요. 지금서부터 이틀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날짜적인 관점에서 13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5월달, 6월달, 7월달 어느 순간까지 손절하고 이 시장에서 나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여기서 더 탄력을 받고 좀 많이 붐업이 있고, 또 매스미디어에서 또 하반기 들어서 막 이렇게 또 립을 많이 하면 그때 가서 또다시 아마 손절하신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남아 있었던 게 더 낫다는 얘기죠. 예, 언제나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반복을 하는데 그냥 묵직하게 그냥 궁뎅이 무거운 놈이 결국에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왜 중요하냐? 13일 날이 일단은 5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비트코인 난이도가 조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때가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되게 안 좋았을 때잖아요. 중국에서 뭐 채굴자들 규제한다라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때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월 31일 날부터 이제 난이도가 상승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서부터 이제 뭐 훈풍이 이 전부터 돌긴 했는데 극적으로 이제 돌기 시작을 했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딱 13일 날이 뭐냐면 리케 캐피탈이 이제 뭐 말을 하는데 딱 골든 코러스. 그러니까 차트적인 관점에서 딱 골든 코러스 지점이 딱 정확히 13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는 아마 13일 날 오후 넘어가는 시점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 이게 골든 코러스라고 하면 강세장 시그널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예측을 되게 많이 해요. 이대로 안 갈 가능성도 있지만 뭐 긍정적이게 돌아갈 확률이 현재로서는 높게 보고 있다라는 사람이 조금 많긴 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그냥 차트적인 관점 그냥 참고만 하시고 난이도가 상승하는 거랑 골든 코러스가 맺어지는 지점이 13일이다. 요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사토시 마켓이 조심스러운 회복 중이다.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하반기에 알트코인들 호재가 되게 많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몇 개 이제 알트코인들 호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린 코인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에이다라든가 몇몇 개 뭐 호라이젠이라든가 뭐 네오코인은 메인넷을 런칭했지만 이게 또다시 이제 네오 3.0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약간 걸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아마 진행될 거예요. 그래 그게 아마 몇 개월 안에 조성될 거라고 하는데 이더리움 2.0이 넘어가는 거랑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듯이 똑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관점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듯이 그린 컬러로 좀 녹색 불빛이 좀 많이 도는 게 에이다. 일단 대표적인 게 에이다고 일단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13일 날을 눈여겨보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걸 말씀드리고 바이낸스에 관해서 요즘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이제 오래 전부터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지난 뭐 2016년 뭐 제가 2월 달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별의 별일이 다 있었고 저도 뭐 볼 거 못 볼 걸 다 봐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도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딱 제한을 두죠. 몇 가지 제한을 두는데 일단 한글 사용에 관해서 일단 피했어요. 바이낸스 측에서. 그리고 원화 거래를 한 적이 없어요. 원화 거래할 수도 없고 원화에 관해서 표기만 그냥 삭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사실 이런 식으로 뭐 바이낸스를 제재한다 뭐 어떻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한테 그 철퇴를 맞은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이치냐면 그 국내의 어떤 그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27곳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서한을 보냈대요. 그래서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그냥 대표로 찍힌 거예요. 왜냐면 가장 큰 거래소니까.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니까. 근데 제가 의외인 게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이 기사가 나온 걸 이 한 문장을 보고 좀 놀란 게
국내 월간 이용자 수가 40만 명 안팎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몇 명 되지 않는 거예요. 40만 명이라고 하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40만 명이라고 따졌을 때. 와, 그래서 어쨌건 지금 40만 명은 축복받았구나. 전 오히려 반어법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자, 그리고 인프라 법안이 암호화에 대한 설명 없이 미 상원이 통과됐다. 어쨌건 뭐 일단은 패스했어.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패스해서 뭐 세금하고 연결됐다. 그런 얘기를 자넷 옐런이 궁극적으로 했잖아요. 가상자산 시장이 파이가 커지고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돈을 많이 벌고 어느 정도 이 인프라가 확장돼야 결국에는 세금도 많이 걷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사항을 두죠. 여기서 IRS에 $10,000 이상은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제한 조치를 디테일하게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코인 가격이 궁극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돈을 벌어 주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3차 산업 혁명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고 4차 산업 혁명은 커져가고 있고 거기에 중간에 인공지능, 뭐 블록체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뭐 메타버스 이런 세상을 키워 나가려면 결국엔 이 인프라법이 통과되고 블록체인 산업이 메타버스 상의 상주가 돼서 거기서 모든 결제와 모든 뭐 어떤 캐릭터 간에 이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결부된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 형이상학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 표현으로 못하겠는데 자, 이 법안은 올해 말까지 하원에서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코인텔레그래프에 이 기사가 나왔어요. 또 그래서 일단은 패스했지만 사실은 하원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올해 말까지 높다라고 여기에 이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인프라법은 결국에는 많은 자금을 이 가상자산 시장에 넣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거든요. 마중물이라고 하죠. 제가 어저께 이제 펌프에다가 물을 끄집어내기 위해선 거기다 바가지에다 물을 부어야 되는데 한 바가지 부면 세 바가지를 거기서 뽑아낼 수가 있어요. 5바가지를 뽑아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이치라고 이제 저는 비유적 표현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휴가가 거의 끝날 무렵이 거의 다 왔잖아요. 자, 미디어상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시다시피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케이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백신에 관해서 백신 생산량은 잠시 동안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엔 더 많이 퍼질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 명분거리를 삼아야 되는데 그게 이 인프라법이라는 거죠. 저희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거에 속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비트맥스, 핀센, CFTC와 $1억 합의 발표. 이것도 사실 되게 호재예요. 여태까지 아서 헤이스라는 이 분이 여기 비트맥스 CEO인데 여태까지 계속 밀렸었죠. 근데 어쨌건 돈을 주고 합의했다. 다시 시장이 돌아갈 거라는 거를 암시하는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 알림종 설정도 해주시고 어쨌건 구독을 많이 눌러주세요. 뭐 손가락 이렇게 까딱까딱거리는 게 엄청 힘든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폴리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이게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딥바이계에서는 좀 엄청나게 큰 어떤 그 이슈거리인데 사실은 이 폴리 네트워크랑 여기 나와 있는 대로 BSC가 있어요. 여기 바이낸스에 BSC가 또 연결 고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오하고 또 사실 폴리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네오하고 온톨로지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네오하고 온톨로지가 BSN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중국은 뭐 이 블록체인 산업에 관해서 폐쇄시킬 거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다 사실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이낸스 뭐 죽이기 한다 어쩐다 저쩐다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만 항상 그래 왔어요.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이 3번의 해킹 당했을 때 저는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반복해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나왔죠. 그래서 나왔다가 다시 소그러들긴 했지만 이더리움 2.0으로 가면서 또다시 아마 이게 분기를 할 거예요. 2.0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고, 어쨌건 이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뭐 해킹당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곧이곧대로 다 믿기보다는 조금 이제 필터링해서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BSV도 얼마 전까지 3번에 해킹당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단기적으로 폭등한 적이 있었죠.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폴리드 네트워크 해킹범에 관해서는 주소가 추적이 됐다라는 얘기가 여기엔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거기까지 제가 아침에 이제 봤거든요. 트위터상에서. 그리고 블룸버그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것도 그냥 흐름을 보세요. 소프트뱅크가 더 이상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대상을 삼지 않는다.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소뱅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잭도 씨가 비트코인은 완전히 분열된 국가가 궁극적으로 세계를 통합할 것입니다 라는, 잭도 씨는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죠. 막시멀리스트. 그리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트위터상에 비트코인을 기축으로 삼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서부터 제 영상에 표현하기를 언젠가는 IMF 통화바스켓에 비트코인이 기축통화 자리에 들어갈 거다라고 제가 표현한 적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물론 걸리긴 하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IMF 통화바스켓 안에 있는 유로와 엔화라든가 특히나 달러, 위에나 전부 다 위태위태한 현재 상황이에요. 끝도 없는 양적 완화를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취약한 풍선이 터질 수밖에 없고, 결국엔 뭔가가 무너지는 기둥을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느 순간까진 가격이 올라가고 정점에 올라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저는 횡보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말 그대로. 근데 그 규모가 10년 후에 저는 한 100억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당. 그 이전에 될 수도 있지만 10년 후가 되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10년 후면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100억이란 돈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전 한편으로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러잖아요. 억이다 이러면은 엄청 크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여러분들 TV만 잠깐만 켜도 매스미디어에서 억이라는 얘기가 되게 쉽게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도 되게 쉽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돈값어치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크립토 불이라는 사람이 XRP가 8월 20일까지 $2 50센트까지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대로 안 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돼요. 약간 크립토 불이라는 이분이 약간 차트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어떤 그런 거를 피력을 하지만 항상 보면 좀 과도하게 말을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한 의미로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본인 얘기를 그냥 할 뿐이에요. 저도 그냥 홀딩하고 있고, 그리고 XRP를 안 올라가니까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런데 결국에는 소송이 영원히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영원히 가는 소송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을 3년간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게 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예전 오래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XRP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 근데 저는 XRP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차세대 통화 시스템의 실핏줄이 되는 거는 맞아요. XRP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베리 실버트가 아주 오래전에, 지금서부터 아주 오래전에 XRP는 스위프트 2.0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대로 지금 XRP는 로드맵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리고 코로나가 어느 순간에는 계속 확장되다가 양적 완화가 끝난 이후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로에치에 이 얘기가 나와요. 실험용 이스라엘 코비드 약물로 치료받은 환자의 90%가 5일 이내에 퇴원했다. 되게 희망적인 얘기죠. 근데 이게 이 실효성이 거둘려면 양적 완화가 끝난 이후에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을
공포심에 극한의 모퉁이까지 몰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안도감을 주겠죠. 그거를 이제 정치 엘리트들은 이용할 거고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TV를 요즘에 틀면 업비트에서 광고를 되게 많이 해요. 광고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시장이 되게 좋아지려고 하나? 시장이 예전과는 틀리게 진짜 제도권 수용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이제 업비트에서 돈을 많이 잃으신 분들은 업비트를 욕하는 댓글을 되게 많이 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얼마 전에 IPO를 끝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정부한테 모든 면에서 허가를 받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서 가장 큰 득을 본 거는 사실은 카카오 그룹이에요. 카카오 그룹이었어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들어갔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들어가기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요. 아마존에서 뱅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 법안이 결국에는 만들어질 거예요. 자,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이 한편으로 좀 위협감을 느끼는 게 그런 면에서 이제 위협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뭐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업에 관해서 조금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할 때. 근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산업에 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어쨌건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건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업비트를.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랑 자 제가 이제 한마디 넘어갔는데 카카오뱅크랑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K뱅크랑 연결돼 있는데 궁극의 마지막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업비트랑 카카오뱅크랑 연결고리가 연결될 텐데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 얘기가 또 하나 나왔는데 미 연준이 일간 역방향 레포 운용에서 998.654억 달러를 수락했다. 그래서 71명의 입찰자에게 상금이 됐다. 뉴욕 연준에서 뭐 이걸 발표했다. 그래서 여기 역레포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밑에 돌 빼서 윗돌 막는 거예요. 언발의 오줌 누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통화 시스템 자체가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예전서부터 취약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도 디지털 달러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CBDC를 준비하듯이 중간에 뭐 아니다 기다라는 얘기에 페이크적인 뉴스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지만 결국에 궁극에 갈 수밖에 없는 게 그쪽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미 상원 1조 달러 기반의 시설 법안 통과에 69대 30의 찬성으로 이게 통과됐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 법안은 결국에는 또 다른 양적 완화를 추진해서 마중물을 세우고 거기서 한 바가지로 10바가지를 뽑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궁극에는 세금이죠, 세금. 가상자산 시장을 키워놓고 인프라 확장을 시켜놓고 자 거기서 이제 세금을 많이 얻기 위한 거죠. 여러분들 돈을 벌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결국에는 국가 나라님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백신 그거 공짜로 어디서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분들 다 이렇게 살려고 하면 복지 정책에서 다달이 뭐 얼마씩 줘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게.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세금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엔. 국민연금도 내기 싫은데 저도 억지로 계속 내고는 있는데 뭐 나중에 못 받는다는 생각하면서도 그냥 불이웃돕기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내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뜯어가더라고요. 그리고 ECB 또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라가르드가 계속해서 요란한 인세를 내면서 처음으로 8조 수준 총자산의 다른 만큼 증가했다. 계속해서 ECB도 대자도표의 양적 완화를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계속 찍어낸다. 똑같아요.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마이클 수넨샤인이 여기 ETF 엣지 하고 이제 같이 해서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뭐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은 if가 아니다. 만약이 아니고 그냥 언제냐. 그래서 이게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오늘은 CNBC에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ETF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보시면 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립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반복해서 계속 대중한테 계속 환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CNBC에서. 한국으로 따지면 MBC 정도 되는 데서. 그리고 마이클 순앤샤인이 라이브 피어에 관해서 조금 한번 립을 하네요. 예, 라이브 피어에 관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 되게 많이 밀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제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라이브 피어.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코인데스크에 나온 뉴스를 갖다 포스팅을 했는데 호라이젠 랩스 모든 사람의 분산 네트워크 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및 확장성 기술을 구축한다. 예, 여기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를 제가 키네틱 캐피탈인가? 거기서 7밀리언인가? 되는 돈을 투자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다가 이제 새벽이라서 제가 나중 오후 되면 좀 디테일하게 좀 퍼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어쨌건 많은 자금을 수혈 받은 거죠.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2021년이 익명성이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반기 거의 3분기 말 거의 다 됐고 4분기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어쨌건 이 사람이 사기꾼은 아닐 거예요. 큰 기업의 어떻게 보면 총수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허투루 듣지 마시고 이왕에 믿으시는 거, 이왕에 기다리시는 거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이낸스 같다 지금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궁극에는 3분기에 런칭을 시키겠다라는 약속을 4분기로 연기시키긴 했지만 다 그게 대형 거래소 상장, 특히나 이제 코베라든가 코베에 상장되면 그 나머지 이제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면 결국엔 코인이 분산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가뜩이나 코인 수가 없고 노드까지 돌려서 시중에 유통되는 코인이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오더북에서 오더에 차지하고 있는 코인 수가 적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는 거에 의미를 많이 두지 말자 라고 제가 반복해서 항상 말씀드리죠. 그리고 테더 이슈에 관해서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게 부정적인 뉴스로 변했다가 또 시장이 좋아지면 긍정적으로 뉴스로 변했다가 이 반복을 수도 없이 했어요. 지난 몇 년간에. 네, 결국엔 계속 살아남았잖아요. 이게 이게 사라진다고 하면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총 스테이블 코인 총 다이어그램에서 테더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많은데요? 과반수 이상인데. 아무리 지금 USDC가 많이 찍힌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 관점으로 그냥 쉽게 보시면 되고, 아까 폴리 네트워크하고 이제 관련돼서 네오 측에서 이제 입장 발표를 했어요. 아까 제가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바이낸스 BSC랑 또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폴리 네트워크는 BSC, 이더리움 및 폴리곤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을 경험했다. 근데 어쨌건 모든 네오 자산은 안전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서 사람들한테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주는데 어쨌건 다 관련이 있어요. BSN 메타랑 이제 중국 측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일부 유튜버들 중에는 제가 네오코인을 언급하면 이런 거에 관해서 또다시 이제 본인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네오코인에 관해서 되게 오랫동안 분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투자를 했었던 사람 중에 또 한 명이고 근데 숟가락 얹는 사람들도 되게 많죠. 왜냐면 조회수 늘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근데 그거는 개인의 그거지만 본인의 능력에 본인의 분석에 있어서 코인을 캐치하고 그런 것도 다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OMG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네오코인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나 내려가나 지속적으로 언급할 때는 분명히 다 그 이유가 있는 거고 지금 중국 시장하고 관련해서 되게 시장이 되게 압력을 받고 안 좋아서 그런 거긴 하지만 어쨌건 어느 순간이 되면 반전 드라마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비트코인 매거진에 여기 보시면 비트메인 IPO 할 수 있는 단계가 설정되었다 라는 뉴스가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비트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랑 또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런 관점의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우지안이 얼마 전부터 살살 이제 시장에 얼굴을 들이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카난이
주식시장에 입성한 거랑 이 비트메인이 주식시장에 입성하는 거랑 이 질적으로 그 규모적으로 엄청나게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기대를 한번 해보자. 남은 기간 동안 캐시에 관해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알트코인이 스물스물 이제 올라가는데 일단 비트코인 ETF는 GBTC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나 이더리움 클래식이 먼저 될 확률이 높고 라이트코인도 될 확률이 저는 여기 있는 거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많고 비중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나머지 여기서 뭐 호라이젠이나 뭐 지캐시나 나머지 비트코인 캐시도 조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것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 어쨌건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네모칸을 치는데 네모칸이 여기까지밖에 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모든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양이 뭐 적고 많고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고 에이다도 제가 여름 무렵이 가면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나쁘지 않게 현재 흘러가고 있는 와중이긴 해요. 근데 실질적인 어떤 그게 발표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립해서 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레오 에이다 같은 경우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가 좀 두서없이 많이 길었는데 오늘도 시청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